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 이야기꾼이 준비한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41로 이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여성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봅니다. 이혼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참았는데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는 걸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6년간의 거짓말로 가득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지금의 당당한 삶을 찾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부였습니다. 부잣집 청소를 하시며 하루 종일 일하셨죠.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 어머니는 선생님이나 회사원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만 남의 집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윤희야, 엄마가 하는 일이 창피하니?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단다. 정직하게 내 땀 흘려서 돈 버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 남 속이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그날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누구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며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다녔어요. 전공은 경영학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견 유통회사의 경리부에 취직했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팀장님께 신임을 받았죠. 월급은 230만 원. 많진 않았지만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34살이 되던 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이제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너무 늦게까지 일만 시킨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결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선배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제 전 남편을 만난 첫날이었습니다. 소개팅 장소는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평범한 체격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윤희 씨? 안녕하세요. 저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어색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S전자 생산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8년 차네요. 아, 대기업이시네요. 저는 중견 유통회사 경리부에 다니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냥 월급쟁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거, 제 성격이 좀 소심해서 안정적인 게 좋더라고요. 솔직한 태도가 좋았어요.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강남의 괜찮은 레스토랑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세요.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에요. 어머니는 그 회사 격리 일을 보시고요. 여동생은 결혼했고 저는 아직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집안이 화목하시네요. 네, 부모님이 서로 아껴주시는 모습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배우자랑 평생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에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원하는 남자. 저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6개월간 만났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을 세웠고, 제 생일엔 손편지와 함께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고급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프러포즈는 한강공원에서 했어요. 일몰을 보면서 산책하던 중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손에 든 작은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응, 좋아. 그렇게 저는 35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만나보시고는 흡족해 하셨어요. 착해 보이는 아이네. 그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했는데 네가 행복하면 난 그걸로 됐어.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 100명 정도의 작은 결혼식이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어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마련한 전세였는데 마포구의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 5천. 남자친구가 본인이 돈으로 냈다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 모아둔 거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신혼집을 마련했으니 제가 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 첫 달, 남편이 월급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내 월급이야. 생활비로 쓰고 부족하면 말해. 봉투 안에는 3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준혁 씨의 실수령액이 450만 원 정도라고 들었으니 자기 용돈 100만 원 빼고 다 준 거였죠. 저도 제 월급 230만 원을 보태서 한 달에 58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영화도 보러 다녔죠. 준혁 씨는 설거지도 도와줬고 빨래도 함께 개었어요.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자. 그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혼 4개월 차부터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명절,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댁은 일산의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내부는 깔끔하게 잘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결혼 전 찾아뵈었을 때 절 많이 아껴주셨던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새아가. 멀었을 텐데 고생했어요. 시아버지도 웃으시며 인사하셨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과일 선물을 드리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 모실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 하는 말도 어쩜 저리 이쁠까. 준혁이가 복이 많아.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명절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어? 네, 어머니. 어머니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손맛이 있어야 하는데 뭐 해봐. 갑자기 달라진 태도, 미묘하게 날이 선 말투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전이 너무 두꺼워. 이렇게 하면 기름에 눅눅해져. 나물에 간이 안 맞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설거지도 물을 너무 많이 써 수도세 나오는 거 생각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했습니다. 제가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처음에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좀 실수 많이 한 것 같아. 어머님이 많이 실망하셨을까? 그런데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좀 꼼꼼하신 분이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리 전화드려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봤고, 유튜브로 명절 음식 만드는 법도 공부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아침 일찍 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늦잠을 자서. 남편 탓을 하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깨워야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에는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했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쿡쿡 쑤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사과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색깔이 왜 이래? 저번보다 더 못하네. 나물 씻을 때 물을 아껴야지. 요새 수도세가 얼마나 비싼데? 상 차릴 때 순서가 있어. 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심지어 식사 시간에는 시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 새언니, 우리 오빠가 대기업 다니니까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이라 월급이 적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아가씨 남편분 착하시잖아요. 착하긴요. 우리 오빠가 훨씬 낫죠. 진짜 새언니는 복 받은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 같은 게 우리 오빠 만나서 다행이야 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 1년 차 명절이 아닌 주말에도 시댁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시면 무조건 가야 했어요. 며느리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 하는데 집에 와서 좀 거들어. 며느리 다음 주에 대청소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줘. 며느리 시아버지 생신인데 당연히 오는 거 알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난처해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나이 드신 분이라 이해해줘. 응? 남편은 늘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2년 차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가 생긴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진짜야? 확실해? 오,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그런데 잠시 후 걸려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 지금 아기 가지면 안 돼. 준혁이가 회사에서 승진 심사 받는 시기인데 애 때문에 정신 없으면 어떡해요? 일단 지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아기는 나중에 낳으면 되잖아. 지금은 우리 아들 출세가 먼저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지우라니 이게 정상적인 시어머니의 말인가요? 어머니,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 말 안 듣는 거야? 시어머니 말이 그렇게 가볍냐? 결국 남편까지 나섰습니다. 윤희야, 미안한데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승진하면 연봉이 많이 오르거든. 그때 아기 낳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 넌 아빠가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응,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지우라니요. 그날 밤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압박에 결국 낙태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결혼 3년 차부터는 아예 아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못을 박으셨거든요. 며느리 당분간 아기는 생각하지 마. 우리 준혁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 주말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보았습니다.
너 요즘 나한테 관심 없지?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대화가 줄어들고 스킨십도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이러는 걸까? 결혼 4년 차 시댁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며느리, 내일 당장 집에 와. 준혁이 아빠가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 어머니, 죄송하지만 내일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시아버지보다 중요해? 며느리가 그렇게 불효를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내가 직접 준혁이한테 전화하마! 결국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차를 내야 했습니다. 팀장님께 죄송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가벼운 염좌였습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일주일간 와서 간병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간병은 못해. 어른이 아프면 알아서 모셔야지. 친정에서 이런 것도 못 배웠니? 저는 일주일간 회사를 쉬고 시댁에서 간병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연차는 다 소진되었고 팀장님의 신임도 떨어졌어요. 결혼 5년 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시댁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 가을, 준혁 씨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퇴근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요즘 진짜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응, 프로젝트 때문에 미치겠어. 조금만 참아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다고 한 날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여자 향수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달콤한 냄새였어요. 이 냄새 뭐야? 응? 아, 회식 때 옆자리에 여자 직원이 앉았나 봐.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쎄한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촉이라고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집안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이 숨겨진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이었어요. 열어보니 여자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신상 지갑. 가격을 검색해보니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지? 내 생일도 아니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옷장에 있던 지갑, 그거 누구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청소하다가 봤어. 그래서 누구 거냐고. 아, 그거 엄마 생신 선물이야. 미리 사놨어. 어머니 생신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면 안 돼. 말투가 방어적이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며칠 후 준혁 씨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가 샤워하는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발신자 이름이 수연하트였습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있더라고요. 오빠, 오늘 저녁 7시에 봐. 보고 싶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다행히 맞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연과의 대화창. 스크롤을 올리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야근이야?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수연아,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에이, 오빠 요즘 나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섭섭해 유유. 아니야, 그럴 리가. 주말에 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 최고 사랑해. 더 위로 올리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호텔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수건 어디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대화창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누구야? 수연이가 누구냐고.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야? 머뭇거리던 남편은 차가운 말투와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2년? 그럼 결혼 3년 차부터 바람 피운 거네? 윤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나가. 윤희야. 나가라고.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고 저는 소파에 혼자 멍하니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주면 그 뻔뻔한 낯짝에 계속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복수해주고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들 보면 침착하게 증거부터 모은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생각나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탐정은 중년의 남자였는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증거 확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남편분과 수연이라는 여자는 2년 전부터 만남을 계속해왔고 그 여자는 26살로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이에요. 두 사람은 주 2-3회 만나며 주로 강남 지역의 호텔을 이용합니다. 파일을 넘기자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수연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의 실제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인께 주는 생활비는 350만 원이죠. 나머지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수연에게 주고 있고 100만 원은 개인 용돈, 나머지 150만 원은 시댁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3년간이면 약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는 동안 남편은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댁에까지 송금하고 있었다니. 시댁에서 알고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를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추정하건대 시댁에서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아이를 갖지 말라고 했는지, 왜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지, 왜 준혁 씨는 늘 어머니 편만 들었는지. 저는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거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이혼 절차를 밟을 일만 남았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이 얼마나 뻔뻔한지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탐정 조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증거를 확보한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부부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찾아온 남편은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김장 좀 해. 네, 어머니. 저는 순순히 대답했어요. 시댁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맞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벌써 배추 절이기 시작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어서 들어와서 앞치마 두르고 부엌으로 와.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장을 도왔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어요. 온종일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 시누이가 왔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렸어요. 새언니, 요즘 일은 잘 돼요? 제가 들으니까 회사에서 별로라던데요? 아가씨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리 오빠가 말해줬죠. 새언니가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집안일이라도 잘하셔야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밖에서 능력 없으면 집에서라도 잘해야지 그게 여자의 덕목이야, 알겠어? 저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가, 요즘 우리 준혁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던데 집에서 잘 챙겨줘라. 네, 아버님. 그리고 말이야, 우리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직은 아니에요. 준혁이가 지금 승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애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안겨줄까 그만 좀 보채요. 그래도 벌써 6년이나 됐잖아.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 아들 커리어가 먼저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 의견 따윈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뒷바라지나 하는 도구였던 거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한데 이해해줘. 응. 야,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 수연이라는 애랑 만나는 거지? 뭐?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희야, 그게 아니야, 헤어졌어. 헤어지긴 뭘 됐어, 만나. 마음껏 만나.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말 그대로야. 마음껏 만나라고.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얻은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였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에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외도 기간이 2년, 증거 사진과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까지 있으니까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어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상간녀한테서도 3천만 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 동안 힘드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어요. 이혼 소장이 남편의 회사로 전달된 날 그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소장을 손에 들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너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그건 헤어졌다고 했잖아. 갑자기? 2년간 바람 피운 내가 갑자기라고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는 아니잖아. 나한텐 충분한 이혼 사유야, 안 그래?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을 거야. 상간녀 소송도 할 거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진심이야? 나 지금 회사에서도. 당연하지. 너 같은 쓰레기랑 1분 1초도 더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남편이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야, 당장 이혼 소장 취하해 준혁이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안 해요, 어머니.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곧 남남 될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버릇없는 것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신세 졌는데 감히 이혼을 해? 신세? 제가 뭘 신세 졌는데요? 6년간 무급 가정부로 일한 게 신세예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이 저 몰래 바람 피운 거 알고 계셨죠? 수연이라는 여자 만나는 거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으면서도 방조하신 거잖아요.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내가 감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해주세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공손하게 대했지만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댁에서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전화가 왔고 문자 메시지도 수백 개가 날아왔어요. 이혼 취하 안 하면 넌 인생 끝이야. 우리가 가만 안 둬. 내 직장에 연락해서 잘리게 할 거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욕과 비난의 전화와 문자를 해왔어요. 되려 고맙더라고요. 전부 증거로 저장했고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윤리 규정상 외도가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연이라는 여자도 정체가 드러났고 그녀가 남편의 회사 협력업체 직원의 여동생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남편의 평판은 최악이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15년간 다니던 대기업에서 쫓겨난 거죠.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직장 앞에까지 찾아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했어? 내가 책임져.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시어머니는 강제로 끌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구나. 소송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재정비했어요. 일단 회사를 옮겼습니다. 더 큰 회사의 격리팀장 포지션이었고 연봉도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면접 때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시라고요? 네, 곧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지장을 주진 않겠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시간을 찾아야 하니깐요. 저는 합격했고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혼 스트레스를 일로 풀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3개월 만에 부장님께 인정받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았어요. 그동안 전 남편은 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외도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어느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시아버지의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대기업 과장에서 하루아침에 영세 기업 직원으로 전락한 겁니다. 수연이라는 여자는 상간녀 소송에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돈이 없었죠. 부모님이 대신 갚아야 했고 수연의 가족은 풍비박산 났어요. 수연은 SNS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네티즌들의 비난만 받았습니다. 바람 피운 주제의 피해자 코스프레? 크크크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돈까지 받아가려 했네.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네. 상간녀는 결국 SNS를 폐쇄했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고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전세금과 전 남편 명의의 예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서요. 거기에 시댁의 폭언이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어 시어머니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속은 쓰렸을 거예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야,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어떻게 2억을 넘게 내? 어떻게 안 되겠니? 손 놓으세요. 그 순간 전시모는 다시 원래대로 돌변했어요. 그 흉악스러운 표정을 잊혀지지가 않네요. 너 때문에 우리 준혁이가 회사에서도 잘렸어. 우리 준혁이가 이제 뭐 먹고 살아? 내가 다 망친 거야. 제가요? 제가 망쳤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바람 피우고 저를 속인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후 1년,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샀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입사 1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시댁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바람 걱정 안 해도 되고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을 때 괜히 미안하다며 절 안아주시며 같이 울던 모습이 아직 선하네요. 그래도 1년 사이 안정을 찾으셨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있던 차였어요. 윤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너 시간 있을 때 좀 와봐. 무슨 일이세요, 엄마? 응, 그냥 직접 보고 얘기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말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만난 장소가 놀라웠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였거든요. 엄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커피가 비싼데.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커피 한 잔 못 사주겠어. 어머니는 웃으며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사실은 말이야, 작년에 주식을 좀 샀어. 주식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엄마는 적은 돈으로 생활하시면서 모아두신 돈도 적으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주식을 하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응, 엄마가 부잣집에서 청소하잖아. 그 집 사장님들이 맨날 주식 얘기하더라고. 어떤 회사가 좋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용기 내서 좀 사봤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 6천만 원으로. 엄마, 그걸 왜 다 넣어요? 아니, 들어봐. 그게 대박이 났어. 그 주식이 몇 배가 올랐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돈으로 건물을 샀어. 건물요? 응, 작은 상가 건물. 4층짜리인데 1층은 편의점, 2에서 4층은 오피스텔이야. 월세 받으면 한 달에 괜찮게 들어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하시던 어머니가 건물주가 되셨다니. 엄마, 대박이다. 그치? 엄마도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너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고 있었어. 엄마 잘했지?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시면서도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야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윤희야, 엄마가 이제 청소일 그만두려고. 당연하죠. 이제 그만하셔야죠. 응,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릴까 해. 건물 1층 편의점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날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윤희야,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고압적인 톤이 아니라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윤희야, 사실은 말이야. 너희 친정 어머니가 건물 사셨다며? 아, 그래서 전화했구나. 순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게 아는 사람이 알려줬어. 윤희야,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야,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없을까?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야, 우리 준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직장도 없고 번 돈도 다 위자료로 나가고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윤희야, 내가 좀 도와줘. 너희 어머니한테 부탁해봐. 우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6년간 저를 학대하고 아들의 외도를 방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희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셔서 그 돈을 모으셨어요. 남 주려고 번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미 이혼했어요. 그 잘난 아드님이 바람 피워서 그걸 아줌마는 알고도 모른 척 하셨고요.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윤희야, 내가 정말 이럴 거야. 네, 저 이럴 거예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엄마, 전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대체 무슨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한다니. 걱정 마,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당연했죠. 딸을 그렇게 괴롭혔던 집안의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어머니는 상가 건물에 작은 카페를 차리셨고 매일 행복하게 일하고 계세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건물 월세 수입까지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시대요.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방의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테니까. 전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인쇄소도 경영난으로 직원을 다 내보냈고 부부 둘이서만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제 인생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로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닙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항상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관계를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망가질 뿐이죠. 고칠 수 없다면, 바꿀 수 없다면 끝내는 게 답입니다. 저는 6년을 참았고 그 시간을 후회합니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벗어났으니까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에 응원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